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죠.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자산, 무형자산, 순서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당재, 투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당좌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실화가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적금들,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이런 애들이 당좌자산이고,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종류들을 보면 상품, 원재료, 제공품, 이건 반제품 얘기하는 거죠. 제품 이렇게 있죠. 자, 얘네들 회계 처리하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자세하게 얘기 안 했어요. 매입 부대 비용이라는 애들이 같이 나와요. 자산 매입 시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자산에다가 가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상품을 사올 때 10만 원에 사왔다. 근데 운반비가 10,000원이 들어갔다. 그럼 나중에 되팔 때 10만 원짜리를 빼버리면 10만 원짜리를 상계하면 운반비 10,000원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니까 운반비 10,000원도 포함해가지고 11만 원을 상계를 해버리셔야 되죠. 그래서 매입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은 해당 자산에 다 합쳐줘야 나중에 되팔 때 손해를 안 보죠. 매입 부대 비용의 종류들을 보면 이런 애들이에요.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시운전비, 중개수수료, 매입 관세 등등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시운전비는 사기는 샀는데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매입 이후에 발생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다가 합치는 기준은 이 매입 부대 비용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정상가동 이전이냐 이후냐. 자산이나 기계장치들 있죠. 정상가동 아니면 사용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당 자산에다가 가산하셔야 되는 거고 정상가동 또는 내가 사용 이후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따로 비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정상가동 이전이란 얘기는 직접비란 얘기예요. 직접비. 정상가동 이전 이걸 직접비라고 얘기해요. 또 정상가동 이후란 얘기는 간접비라고 얘기해요. 간접비. 자, 그러면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죠. 어떤 자산을 사왔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데 투입된 비용들은 다 합친다. 또 정상 사용 이후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다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자, 공장에서 기계장치를 샀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와요. 관세 합칩니다. 아직 정상가동 이전이에요. 운반비 합칩니다. 아직 정상가동 이전이에요. 자, 두 개 해가지고 관세도 내고 운반도 해가지고 공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설비업자들 불러가지고 기계장치를 이제 제 위치에다 갖다 놓고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는 시점까지 설비업자들한테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건 직접비예요, 간접비예요? 직접비겠죠. 그렇죠. 아직 정상가동 이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설비업자들 와가지고 다 설치해줬고, 그 다음에 원재료 한 20만 원어치 사가지고 기계장치 한번 굴려봤어요. 정상가동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예, 이전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정상가동은 아무 뭐 조건 없이 시작해가지고 분량도 안 나오고 아무 문제도 없고 막 양산이 가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시운전도 해봤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설치한 거 보니까 이렇게 기계장치에 틈새가 조금 벌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에폭시 써가지고 충진했어요. 이건 직접비예요, 간접비예요? 간접비. 예. 정상 가동하는데 20만 원이 들어갔고 이제 양산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계장치 사이에 틈이 조금 벌어져가지고 그걸 유지보수를 했다. 그거는 또 비용 처리하시는 거죠.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 가지고 헷갈리게 나오는데 되게 많은데 원재료를 매입을 했다. 원재료 대금은 과거에 지급을 했고 지금 내가 인천공항에서 우리 회사까지 갖고 오는데 운반비가 들어갔다. 아직 정상가동 이전이니까 기계장치에다가 합치든지 원재료에다가 합치든지. 근데 얘네들은 항상 매입 시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입 이후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입 이후에 별도로 발생 시 해당 자산에다가 가산하는 작업을 하실 건데 이 작업은 그냥 같은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한 번 더 하시면 우리 결산 때 총계정원장으로 다 묶어버리잖아요. 기계장치 계정으로 다 묶여버리고 상품 계정으로 다 묶여버리고 원재료 계정으로 다 묶여버려요. 그래서 꼭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도 직접비라고 한다면 해당 자산에다가 가산하시려면 차별에다가 뭐 원재료라고 회계 처리하시던지 아니면 뭐 기계장치라고 회계 처리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입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로 발생한 정상가동 이전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다 따로 회계 처리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에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계정이 조금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회계 처리한 거는 상품을 10만 원에 사와서 상품을 15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5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계산했어요. 10만 원에 사와서 8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2만 원 손해봤다. 상품 매출 손실 이렇게 계산했어요. 네. 근데 무수히 많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익 손실을 계산하면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 손실은 1년에 한 번 묶어서 계산할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 재고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총기법이라는 애가 있고 분기법. 이 분기법은 계정 과목 개수에 따라서 5분법과 3분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5분법으로 계산할 겁니다. 총기법이라는 애가 있고 차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 이 분기법으로 계산하면 얘는 이것도 쓸까요? 매출 시마다 이익 손실. 총기법은 결산 시 1회 이익 손실 계산. 이게 훨씬 편하죠. 한번 계산하고 땡기니까.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사올 때는 우리가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하고요. 10만 원 주고 사왔어요. 대변에 현금 주고 사왔어요.
이 상품을 매출했다라고 한다면 대변에 상품이 나가고 현금으로 받은 게 15만 원이다. 대변에 상품 매출 이익 나오죠. 줄여서 쓸게요. 칸이 없어서 5만 원이 이익이 남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상품을 사온 게 20만 원이고 현금 주고 사왔다. 상품을 팔았는데 20만 원짜리가 나가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게 18만 원이다. 그럼 2만 원 손실이죠. 상품 매출 손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매입할 때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매출할 때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매입했던 자산이 대변으로 그대로 상계가 되면서 이익 손실이 나오는 게 이익 손실이 나오는 게 이게 분기법입니다. 잠깐만요. 아, 이거 설정 바꿔놨네. 주문편. 얘가 이렇게 그대로 가서 없어진 거죠. 얘도 이렇게 그대로 가서 없어진 거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총기법으로 해볼게요. 사올 때는 매입이라고 얘기해줘요. 매입. 10만 원. 이거 매입 비용입니다. 비용. 그냥 쓴 돈이다. 이렇게 얘기 처리해버려요. 현금으로 주고 현금 10만 원 주고 사고요. 자, 얘를 처분할 때는 또 총액으로 해요. 그냥 총액으로. 매출이라고 얘기 처리해요. 수익입니다. 수익. 15만 원. 현금으로 받은 것도 15만 원. 그래서 이익 손실을 안 구해요. 그냥. 사올 때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팔았을 때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한 번 더 할게요. 매입 사왔는데 20만 원 주고 사왔다. 현금 20만 원. 또 매출 팔았는데 18만 원에 팔았다. 현금 받은 게 18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쓴 돈이 얼마고 번 돈이 얼마다. 또 쓴 돈이 얼마고 번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상계의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아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익 손실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얘는 이익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결산 때 차변에 있었던 매입이 다 대변으로 상계가 돼요. 지금 여기 매입 있는 거 보시면 10만 원하고 20만 원 있죠. 요거 합쳐가지고 대변으로 상계. 네. 대변에 30만 원. 또 대변에 있는 매출도 합쳐가지고 차변으로 상계합니다. 매출 15만 원, 매출 18만 원 있어요. 차변으로 상계. 요거 지금 요거 합치면 33만 원 나오네요. 대변이 3만 원이 모자르죠. 번 돈은 33만 원이고 쓴 돈은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상품 매출 이익은 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계산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결과가 같을까요? 분기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상품 매출 이익이 5만 원이고 상품 매출 손실이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순이익은 3만 원이죠. 총기법으로 계산했을 때 마지막에 상품 매출 이익만 딱 나왔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계산은 여기 있는 총기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실 건데 매입했다고 해서 다 비용으로 잡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사와가지고 이거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작년에 팔다가 올해로 넘어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매입한 금액도 있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다. 네. 그게 전체 다 우리가 팔 수가 있는 애들이고 매출이 발생한 게 15만 원인데 이 금액이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초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얘는 기초가 감안이 안 된 상태예요. 우리는 기초를 감안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계정 과목이 두 개가 합쳐져요. 네. 시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상품 계정인데 이거 자산이에요. 자산.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죠. 작년에 못 팔아가지고 올해로 넘어온 게 있다. 기초상품 재고에 그 다음에 요번 달에 또는 올해 내가 매입한 게 있다. 단기 순매입에 단기 순매입에 자, 요렇게 두 개 합친 거를 다 팔 수 있는 거죠, 우리. 네. 이거 두 개 합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합쳐가지고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판매 가능. 자, 얼마를 팔지는 몰라요. 네. 근데 여기 기초상품 재고에 들고 있는 게 최초에 10만원 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순매입한 게 50만원 순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상품 재고에 지금 자재실에 남아있는 거죠. 못 팔고 쌓여있는 애. 이걸 세봤더니 20만원어치가 남아있대요. 그럼 나 얼마 판 거예요? 팔 수 있는 전체 금액은 60만원인데 이 중에 20만원어치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40만원어치를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매입과 매출을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냥 사온 거 얼마, 판 거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기초상품 재고액도 감안하셔가지고 원래 있었던 게 얼마고 내가 산 게 얼마다. 그리고 창고 가서 남아있는 거 세보니까 나머지가 판 거다. 이걸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 자, 근데 계산 이렇게 한 거죠. 기초상품 재고액이랑 단기 순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니까 매출 원가가 나왔어요.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입니다. 자산 계정이라. 매출 원가는 판매한 놈의 순수한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계정에서 계산한 거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사왔는데 20만원에 팔아가지고 10만원의 이익이다. 이거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사온 놈의 원가가 얼마, 또 사온 놈의 원가가 얼마, 남아있는 놈의 원가가 얼마, 그래서 순수하게 판 놈의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계산식 이해하시겠죠? 기초상품 재고액이랑 단기 순매입액을 더하고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남는 게 매출원가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온 거 중에 반품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품. 네. 그럼 이 순매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산식을 한번 거쳐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순매입액 계산해 볼게요.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빼기 매입 환출 이게 반품시킨 거예요. 매입 환출
및 NUB 이거는 깎아준 거고요. 또 빼기 매입 할인 이걸 빼면 순매입액이 나오는 거예요. 총매입액 전체 매입한 금액에서 매입한 출미 내누리 반품 빼버리고요. 매입 할인 깎아준 거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순매입액입니다. 남는 게. 애누리랑 할인 계정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상품 계정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순매출액이 있을 거예요. 순매출액. 팔았는데 반품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매출한 금액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사를 통해 가지고 번 게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순수하게 매출한 놈이 얼마가 있다. 거기에서 이 매출한 놈에 해당하는 원가 금액이 얼마가 있다. 만약에 매출액이 500이고 원가가 40이라고 한다면 매출 총이익은 46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에다가 영업 외수익을 더하시고 영업 외비용을 빼시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고요. 여기에서 법인세를 빼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초반에 한번 보셨었죠? 손익계산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죠. 상품 계정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산출을 하고 이렇게 계산된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 산출하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회사 이제 운영비죠. 그런 애들 빼면 장사를 통해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얼마나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장사와 관련 없이 돈 벌었다 더하고 장사와 관련 없이 돈 썼다 빼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고 법인세까지 다 빼면 순수하게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순매출액이 있는데 얘도 얘랑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됐겠죠. 순매출액 계산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한인 및 내누리 팔았는데 반품돼서 왔다. 빼기 매출 할인 이렇게 빼면 순매출액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아요. 한 문제 정도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매입할 때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매출할 때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 계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입 시에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팔았을 때는 계산 계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순매출액으로 수익으로 잡으신 다음에 매출원가 계산해서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계정 과목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애누리랑 뭐 이런 데까지 다 정리해서 써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뭔가를 매입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매입 시 자산으로 잡습니다. 좀 전에 보신 계정에서 비용을 산출을 해주기 때문에 사올 때 매입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입 시는 그냥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하세요. 나머지 계정들도 상품 계정, T 계정 본 것처럼 자산 계정에서 어떤 비용들을 막 산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매입 시는 그냥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에다가 상품. 매출 시에는 수익으로 바로 회계 처리해버립니다. 수익. 대변에다가 상품, 매출 이렇게 수익으로 바로 회계 처리해버리시고,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매출원가 산출해가지고 요 금액에서 빼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정상 소비분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정상 소비분. 그러니까 얘는 판매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거다. 이런 애들은 대변에다가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가지고 있는 자산 계정에서 금액이 빠지겠죠. 네. 근데 수익으로 간 거는 아니죠. 수익으로 가려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는 회사인데 내비게이션을 하나에 10만원씩 판다. 네. 근데 총 10개를 갖고 있다. 10만원씩 팔아가지고 다 팔면 1000만원 남잖아요. 1000만원이잖아요. 수익.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팔지 않고 우리가 우리 화물차에다 갖다 썼다. 그러면은 10개 중에 9개밖에 안 남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자산이 대변으로 가서 상계가 되는 거죠. 네. 팔았다라고 하면 뒤에다가 매출자 붙이시면 돼요. 판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상품이라고 하시면 자산에서 얘가 알아서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두 개 의미가 똑같아서 합쳐졌어요. 매입 환출은 반품시킨 거고요. 애누리는 불량 때문에 깎아준 거예요. 둘 다 불량이에요. 둘 다 불량. 그럼 예전에 내가 매입해온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상품은. 이게 잘 보세요. 이렇게요. 과거에 차변에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어요. 매입 매출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어요. 이거 반품시켰다라고 하면 상품을 그냥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냐. 근데 상품을 대변으로 내보내지 않아도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순매입액을 계산을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네. 상품을 바로 빼시는 게 아니라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얘가 상품 계정에서 순매입액을 계산하면서 금액을 알아서 빼버려요. 네. 얘는 상품의 마이너스 성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굳이 상품이라고 안 쓰고 대변에다가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줄여야겠죠. 불량 났으니까 돈 주면 안 되잖아요. 외상 매입금 줄이고 대변에다가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쓰시면 이게 상품 계정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버립니다. 상품의 마이너스. 이렇게.
상품을 빼는 게 아니에요. 매입 반출 및 애누리라고 쓰시면 상품에서 알아서 빠져버려요. 아까 이 계산식을 통해 가지고. 기준을 잡으실 때 반품시켰다라고 하면 상품을 뺀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외상매입금을 줄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분량이 낮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반품시킨 거는 매입 반출 및 애누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매입 할인 있었죠. 매입 할인. 얘는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해서 조기에 지급하여 일부를 할인을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깎아줘요, 이거? 받으면 땡기죠. 제조기업은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요번 달에 원재료를 사와요. 그 가공을 해요. 요번 달에 팔아요. 대금은 2달 있다가 받아요. 네. 그러면 2달 있다가 원재료 사가지고 또 생산하는 거예요. 계속 얘네들이 이제 막 겹치니까는 요번 달에 받아서 요번 달에 생산, 요번 달에 받아서 요번 달에 생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달 뒤에 받을 거를 한 달 일찍 받았다라고 하면 자금 유동성이 커지죠. 원재료를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땡겨지고요. 제품 생산할 수 있는 타임이 한 달이 땡겨져요. 그럼 수익 발생하는 시점이 한 달이 또 땡겨지죠. 그래서 깎아주죠. 의미는 이렇습니다. 뭐 실무에서는 없고요. 자, 회계처리 이런 식으로 돼요. 차변에 상품을 매입을 해오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했다. 자, 이 외상 매입금 갚으면 이렇게 되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3개 1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8만원을 보내줬는데 나머지 2만원은 내가 외상 매입금을 일찍 갚아가지고 깎아준 거다.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품 순수하게 사온 거 얼마예요? 8만원이겠죠. 처음에는 10만원 주고 사왔지만 실제로 내가 지급한 거 8만원이잖아. 8만원. 네. 그럼 이 매입 할인도 상품 매입에서 빠져야겠네요. 순수하게 사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전체 매입한 금액에서 반품 빼고 그 다음에 깎아준 거 빼고, 왜냐하면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빼고 순매입액이 산출이 되는 거죠. 얘도 그러면 상품 계정에 마이너스 성격이 있네. 금액을 빼는 역할. 예. 그 다음에 6번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거꾸로. 이것도 이제 분량이죠. 자, 우리가 팔았어요. 이거는 거꾸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로 하죠. 매출로 이거는 자산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익으로 잡아버려요. 이렇게. 자, 만약에 분량으로 일부 물건이 나한테 반품돼서 왔다고 하면 상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외상 매출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죠. 차변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회계 처리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까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계산이 또 이렇게 된 거죠. 보시면 전체 매출한 금액, 전체 수익 매출한 금액에서 반품되어 온 거 빼고 깎아준 거 빼면 순수한 매출액이 얼마다? 계산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상품 매출의 마이너스입니다.
금액을 빼는 역할. 그 다음에 7번. 매출 할인. 의미는 아까 위에 보신 거랑 완전 반대죠. 외상 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해서 일부를 깎아준 거다. 여기 앞부터 맨 처음에 처리해보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이거 외상 매출금 회수한다라고 대변으로 가서 없어질 거예요. 차변의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게 8만 원이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상계가 되는 게 10만 원이다. 차변의 매출 할인 2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요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시스템, 요 시스템. 네. 총 매입액에서, 전체 매입한 거에서, 자산, 상품 자산 계정에서 매입한 출매 내놓으리라고 쓰면 금액이 빠지고요. 상품에서 금액이 빠지고. 매입 할인이라고 쓰면 또 상품에서 금액이 빠지고, 자산에서 금액이 빠지고. 순매입액으로 산출된 금액, 순매입액 산출된 금액이 이렇게 자산 계정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내놓으리 반품되온 거 빼고 매출 할인 깎아준 거 빼면 순수한 매출액이 산출이 되는데 이 순수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거고요. 회계 처리하면 알아서 이렇게 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회계 처리는 좀 이따 해보고요. 자,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 크게 잡힌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도 크게 잡히고요. 영업이익이 크게 잡히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도 크게 잡히고요. 그러면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세금이. 반대로 매출 총이익이 적게 잡히면 영업이익이 적게 잡히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적게 잡히고 법인세도 적게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크게 잡을 것이냐? 적게 잡을 것이냐? 물론 회사에서는 세금 적게 내는 게 좋아하시니까 매출 총이익을 적게 잡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매출원가 계정이 여기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두 개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매출원가가 크게 잡히면 매출총이익이 적게 잡히죠. 매출원가가 적게 잡히면 매출총이익이 크게 잡히고요. 자, 여기 있는 매출원가 금액을 그러면 얘기 좀 해볼까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출총이익을 적게 잡을 거다. 이거 매출에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건드리면 물건 못 파는 거니까 회사 망하죠. 못 건드려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작년에서 넘어온 겁니다. 못 건드려요. 단기 순매입액 사와야지 팔죠. 못 건드려요. 기말상품 재고액 요놈은 건드릴 수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만약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크게 잡혔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지금 참여납계 전체 60만 원인데 이게 40으로 잡혔다. 그럼 매출원가 20이잖아요. 순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매출원가가 20으로 잡혔다라고 하면 매출총이익은 80이 잡히죠. 이런 식으로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매출총이익이 늘어나요. 다르게 계산해 볼게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55만 원이 잡히죠. 여기 55만 원 잡히면 여기 45만 원 잡히죠. 어떤 게 세금을 적게 내겠느냐?
매출원가를 크게 잡은 게 세금을 적게 내죠. 근데 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은 기말상품재고액이라는 거고요. 그럼 기말상품재고액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에 따라서 매출원가 금액이 바뀐다는 얘기고 매출원가가 바뀌면 세금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기말재고액의 단가 결정 방법 볼게요. 기말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첫 번째, 단가가 뭐야? 하나당 얼마? 전체가 몇 개인데 그럼 합이 얼마다? 이 계산이죠. 자, 기말재고라는 얘기는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 네. 첫 번째,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거 먼저 출고시키고 남아있는 게 얼마다. 그럼 이거는 최근 게 남아있어요? 과거 게 남아있어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뺐으니까 최근 게 남아있겠죠. 배고로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평균법. 얘는 입고시마다 평균 단가를 계속 계산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얼마? 이 동인데? 이동평균법. 세 번째, 총평균법. 얘는 정해진 날에 전체 단가 계산해요. 보통 이제 월말에 계산합니다. 월말이나 기말에 전체 단가, 전체 입고 자산의 평균 단가입니다. 이렇게 평균 단가 계산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얘는 나중에 입고된 거 먼저 출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께 나와있어요. 과거께.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만 놓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일로 와서 기말재고 읽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한다. 근데 이제 가정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가정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옛날에 사온 게 싸겠어요? 최근에 사온 게 싸겠어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옛날 게 싸죠. 그죠? 옛날에는 원재료를 5만원 주고 사왔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원재료가 8만원이에요.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기말재고는 최근 게 남아있죠. 최근 게 남아있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 기말재고 금액은 크게 잡히겠죠. 옛날에는 5만원 주고 사는데 지금은 8만원 주고 사니까 8만원짜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또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후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기말재고는 과거께 남아있는 거죠. 과거께. 자, 옛날에 5만원 주고 사왔는데 지금은 8만원이다. 근데 후입선출법을 적용해가지고 8만원짜리를 팔아버렸다. 지금 남아있는 건 5만원이다. 이게 이렇게 되죠. 자, 얘는 그러면 8만원짜리가 남아있을 거고, 얘는 그러면 5만원짜리가 남아있을 건데, 여기 5만원으로 집어넣으면 매출총이 45만원 잡혀요. 네, 매출원가 55만원 나오고요. 여기 8만원으로 집어넣으면 60만원에서 8만원 빼고 52만원, 여기가 52만원.
그러면 여기가 48만 원으로 잡히네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올라가니까 매출원가가 떨어지고, 매출원가가 떨어지니까 매출총이익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익인 것이냐, 나한테. 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기말 재고액을 적게 잡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익이 크게 잡힌다. 선입선출법으로 하니까 매출총이익이 크게 잡히죠. 8만 원으로 하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하니까 매출총이익이 48만 원으로 3만 원 올라가고 크게 잡히죠. 자, 이익이 크게 잡힌다. 근데 이익이 크게 잡히기 위해서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크게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말 재고도 크게 잡히고. 선, 이, 총, 순서가 이렇게 가요. 네.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제일 크게 잡힌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익이 적게 잡힌대요. 이익이 적게 잡히려면 기말재고도 적게 잡혀야 돼. 이건 반대로 되겠죠? 후, 총, 이, 선 이렇게 가겠죠. 아까 후입선출법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기말재고가 줄어들면서 매출원가가 늘어나고 매출총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봐요. 예.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적었다면 기말 재고 가격도 적었다. 자, 기말 상품 재고, 이거 잠깐만요. 상품 여기 더하기 빼기 다 이거 귀찮으니까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얘는 이거 빼기 이거, 이거는 이거 하도록 해볼게요. 이제 기말 재고를 5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늘어나면서 매출총이익이 줄어들죠.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10,000원. 매출원가가 늘어나면서 매출총이익이 줄어들죠. 크게 잡아볼게요. 50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늘어나니까 매출원가가 줄어들면서 매출총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결론은 얘가 얼마 금액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총이익이 바뀐다는 얘기고. 근데 이 녀석의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물가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바뀐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반대로 이제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거 먼저 출고시키는 거예요. 다시. 물가가, 아예 거꾸로 얘기했구나.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때, 내려가십시오. 잠깐만요.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기말재고는 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1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2만 원이면 사요. 네. 근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짜리 팔아버렸겠죠. 남아있는 건 2만 원짜리가 남아있고. 그러면 기말재고는
싼 거 2만 원짜리가 남아 있어요. 또 후입 선출법으로 하면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빼는 거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옛날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이면 산다. 근데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뺐다라고 했으니까 2만 원짜리를 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후입 선출법으로 계산하면 남아있는 건 10만 원짜리 남아있겠네요. 자, 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 기말재고 2만 원짜리. 그러면 매출 총이익 42만 원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이 떨어지니까 매출원가가 크게 잡혀요. 매출원가가 크게 잡히니까 매출 총이익이 적게 잡히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빼가지고 옛날에 비싸게 산 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게 10만 원으로 잡혔어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커지니까 매출원가가 줄어들죠.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매출 총이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단가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10월 달부터 물가가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하면은 이익이 크게 나오니까 후입선출법으로 하면은 기말재고가 크게 잡히고 매출원가가 적게 잡히니까 세금 덜 내겠네. 원래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세무서 가서 우리 후입선출법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차익 계산해버려요. 내고 바꾸라고. 그래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아무 이익은 없어요. 실무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이런 효과가 있지만 다 계산해야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물가 하락, 물가 상승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다 이걸로 해요. 이거 뭐 언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 거 이거 언제 세고하면서요. 그냥 한 번에 평균 내가지고 얼마 이래버리고 말죠. 어차피 어떻게 계산해도 세무서에다가 세금 내는 건 똑같으니까. 이론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 자, 이거 아예 그 조건값을 거꾸로 놓고 그냥 한번 써볼게요. 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이익이 크게 잡히고 기말재고가 크게 잡힌다. 아예 반대로 되겠죠. 후, 총, 이, 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익이 적게 잡히고 기말재고도 적게 잡힌다. 이렇게 되면 또 조건값이 바뀌었을 때 또 이렇게 되겠죠. 선, 이, 총, 후 이렇게 되겠죠. 일을 하시려면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 그래서 동건씨 따로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한 거 그때도 이걸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애와 이게 없는 애가 회계 처리하는 게 완전 달라요. 얘는 그러면 크게 잡는 게 좋을까요? 적게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차변합과 대변합은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늘려볼게요. $10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 없네? 5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50으로 찍혔는데, 매출 총액이. 매입액이 40으로 추가됩니다. 그럼 이건 매출 총액이 60으로 늘어나. 여기 전체 합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럼 여기 매입액은 최대한 크게 잡는 게 좋죠. 이거 80으로 늘려볼까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늘어나면서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매입은 어떻게든 늘리는 게 좋네요. 그래서 매입 부대비용 다 합쳐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그게 확 늘어날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가 확 늘어날 거고. 그럼 세금 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배수를 세는 거죠. 실지 재고 조사법. 가서 직접 세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있다. 빼는 거네. 여기 5번 하나 더 있어요. 한쪽에다 좀 써주세요. 5번 하나 더 있어요.
개별법. 직접 세는 거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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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합쳐가지고 50만원. 이렇게 직접 세는 거예요. 자, 수량 결정 방법. 실지재고 조사법이 가서 직접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입출고 시마다 장부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료수량 계산하는 거예요. 들어온 거 얼마, 남아있는 거 얼마. 나간 거 얼마, 남아있는 거 얼마. 들어온 거, 나간 거 몇 개, 남아있는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그러면 실무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걸 쓰냐? 둘 다 써요, 실무에서. 자, 실지재고 조사법으로 직접 세면서 단가 결정도 같이 할 거다. 그러면 개별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개별법. 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실지재고 조사법 하에 기말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개별법.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지재고 조사법 하에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직접 세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별법이랑 같이 하는 거고요. 계속기록법은 입출고시마다 장부 작성한대요. 여기 입출고시마다 뭐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으로 우리가 수량 계산을 하면서 단가 계산을 연결해서 하시려면 이동평균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계속기록법 하에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이론 문제들 출제되는 비율을 보면 이론 문제 총 15문제인데 그 중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 4문제 이상 나옵니다. 기본 한두 문제 깔고 많이 나오면 4문제, 5문제. 네. 지금 오늘 설명한 1시간 동안 설명한 게 이론에서 적어도 2문제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